2013년 12월 7일이었습니다. 한 여성이 학교 근처에 혼자 살던 딸과 연락이 닿지 않아서 불안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당시에 기말고사 기간이어서 엄마가 딸의 시험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전화를 했었는데 전화도 안 받고 문자에 답장도 없었던 거죠. 평소에는 바로바로 답을 해주던 딸이었거든요. 22살 안암동에 위치한 K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에 다니고 있었던 김 씨는 학교 근처에 있는 여학생 전용 하숙 건물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딸의 연락을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엄마가 이 하숙집 관리인에게 전화를 걸어요. 딸이 자고 있는지 확인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거죠. 관리인이 방으로 올라가서 김 씨가 있던 방문을 살짝 열어서 안을 들여다보거든요. 그런데 김 씨가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침대에 누워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지는 않고 자고 있으니까 가까이 다가가지는 않고 바로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서 김 씨가 자고 있다고 전해줘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갑니다. 근데 김 씨하고 연락이 닿지 않아서 걱정하고 있는 건 엄마뿐이 아니었어요. 친구들도 연락이 되지 않는 그녀를 걱정하고 있었던 거죠. 결국엔 다음 날 근처에 살고 있었던 친구가 김 씨의 방을 찾아옵니다. 그때까지도 김 씨는 여전히 침대 위에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가까이 다가갈수록 이 친구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게 돼요. 그리고 다음 순간 이 친구는 그녀의 모습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김 씨가 이미 사망해 있었던 거예요. 시신의 모습과 현장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 꼭 음악을 들으면서 편안하게 자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다고 해요. 외부 침입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반항한 흔적도 보이지 않았었고요. 그런데 특이한 건 휴대폰 그 충전기 선 있잖아요. 이 줄이 김 씨의 목에 감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김 씨에게는 우울증 같은 문제도 없었고요. 당시에 사귀고 있었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관계 속에서도 뭐 특별한 갈등은 확인이 되질 않습니다. 특별히 어떤 그런 선택을 했을 만한 동기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기에는 시신의 모습이 좀 부자연스러웠던 거죠. 왜냐면 이게 정말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거라면 충전기 줄이 단단한 곳에 고정이 되어 있어야 그 상황에선 조금 더 납득이 가고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그냥 머리맡에 꽂혀져 있는 그 콘센트 줄에 감겨 있었던 겁니다. 제대로 고정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워있는 상태에서 그런 식으로 스스로 목을 졸라서 사망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는 건 좀 이상하죠. 어렵죠. 자, 그럼 어떻게 된 걸까? 현재로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에요. 자, 경찰이 사건 현장 주변의 CCTV를 살펴보거든요. 자, 여기서 경찰이 뭔가를 발견합니다. 한 남성이 마스크를 쓰고 범행 시각에 이 원룸에서 빠져나가는 걸 확인하게 된 거예요. 현장의 상황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이 낮다라는 걸 보여주고 CCTV 화면 속에는 수상한 남자가 원룸을 빠져나갔고 경찰은 타살 가능성을 높게 봤고요. 국과수의 시신 부검을 의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하게 돼요. 김 씨의 시신, 손톱 밑에서 DNA가 검출된 거예요. 한 남성의 DNA였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목졸림에 의한 질식사였고요. 사망 추정 일자는 김 씨의 어머니가 하숙집 관리인에게 전화를 걸었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12월 7일이었어요. 경찰은 손톱 밑에서 확보한 DNA를 가지고 피해자의 주변인들, 연락을 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사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딱 한 사람, 일치하는 그 사람을 찾아냈어요. 이 사람은 피해자의 학교과 동기이자 전 남자친구였던 이 씨였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추적하기 시작했고요. 경기도 오산의 자택에서 이 씨를 체포하게 되죠. 처음에 이 씨는 김 씨의 사망 추정 시기인 12월 7일에 알리바이를 대면서 혐의를 부인합니다. 증거까지 제시를 해요. 12월 7일 정오경에 밥을 먹고 하숙집에서 쉬다가 오후 4시경에 갑자기 여행이 하고 싶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암역에서 서울역으로 향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부산행 기차를 타고 부산에 가서 여행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경찰에게 제시했던 증거가 자기가 학교 선배에게 그때 보냈던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보여줘요. 지금 부산에 있어요.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광안대교를 배경으로 찍은 셀카, 이것도 증거로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진, 그러니까 광안대교를 배경으로 찍은 그 사진 때문에 이 씨가 덜미를 잡히게 되거든요. 어떻게 된 걸까요? 뭔가 날짜가 조작되거나 뭐 포토샵을 했다거나 이랬던 걸까요? 사진 속에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셀카를 찍었는데 그때 이 씨의 목에 너무나도 선명한 손톱 자국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이 사진 속의 상처를 형사가 확인했고요. 이 씨에게 이 상처 뭐냐? 그 경위를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더 이상 될 만한 핑계가 없었던 이 씨는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자백을 했죠. 전혀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을 거예요. 분명히 전 여자친구를 죽이고 혹시라도 내가 용의선상에 올랐을 때 될 만한 알리바이 정도는 머리를 써서 조작을 했을 거예요. 그랬을 수는 있겠지만 자신의 목에 나 있는 상처가 결정적으로 범행을 자백하는 결과로 이어질 줄은 몰랐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궁금해하는 건 따로 있죠. 왜 그랬냐? 전 여자친구를 왜 죽였냐? 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참 이런 전 남자친구에 의한 이런 사건들 되게 자주 나오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그만큼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이겠죠. 개별적인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집중을 해서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2012년에 같은 과 동기로 만났고요. 1년간 교제를 하다가 2013년 10월에 이별했다고 합니다. 헤어질 무렵에는 피해자 김 씨가 자신의 친한 친구에게 이 씨와의 일을 털어놓으면서 고민 상담 같은 것도 많이 했었다고 해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이 씨가 화가 나면 주체를 못하고 되게 공통적이죠. 화가 나면 주체를 못하고 막 욕을 했다가 다음날에 미안하다고 하고 또 다음날이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욕을 하고 이런 이중적이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결국에 김 씨는 이 만남을 더 이상 이어갈 수가 없었고요. 이 씨와의 이별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이 씨의 끈질긴 스토킹이 시작이 돼요.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해서 연락을 하고 미행을 하고 집 앞에 찾아오면서 그녀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피해자 김 씨의 휴대폰 안을 살펴보면 정말 그 끈질긴 협박과 회유가 고스란히 남아 있어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김 씨의 어머니도 알고 계셨나 봐요. 그래서 딸이 너무 힘들어 하니까 사건 발생 2주 전쯤에 이 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희는 같은 과고 동기니까 동창회가 됐던 학교에 남건 회사에 가던 앞으로 계속 얼굴을 볼 사이인데 이렇게 끝이 안 좋으면 나중에 서로 안 좋고 껄끄러우니까 좀 그만해라.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타이르듯이. 근데 이 씨는 이 말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집착해요. 결국에는 이제 김 씨가 방법이 없잖아요. 그냥 무시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무시를 해버리거든요. 상대를 안 해줘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야 헤어져 줄 테니까 돈 내놔. 돈 줘. 이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돈 주면 내가 깨끗하게 헤어져 줄게 라는 거죠. 결국에는 김 씨의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듣고 김 씨에게 돈을 보냅니다. 자, 그때 어머니가 송금을 하는 동안 이 씨와 피해자 김 씨가 나눈 메신저 내용인데요. 잠깐 읽어드릴게요. 네 악 날리러 갈 것 같으니까 돈이나 보내셈. 오늘 안에 보낼 테니까 이제 보내지 마. 인증샷도. 이렇게 주고받아요. 제 말의 단어 선택이 참 그렇죠. 이것도 있고요. 또 어떤 게 있었냐면 달라는 대로 그러니까 이 씨가 이렇게 말해요. 달라면 달라는 대로 다 주냐. 100만 원 달라고 하면 100만 원 줄 거냐. 피해자가 그럼 100만 원 주면 되냐. 여기서 이 씨가 하는 말 10만 원만 줘. 이렇게 메시지도 왔었고요. 자, 두 번째 메시지는 이제 요거. 자, 문자를 보내는 이 말투나 단어 선택부터 김 씨가 만남을 이어가는 과정 자체가 진짜 고통이었겠구나 싶어요. 이것만 봐도. 엄마까지 나서서 돈도 보내주고 타일러도 보고 할 수 있는 건 다 했죠. 이 정도면 사실 그만둘 법도 합니다. 하지만 이 씨는 돈을 받고 나서도 스토킹을 멈추지 않아요. 돈을 받은 직후에는 정말 이제 끝낼 것처럼 안녕 완전 사라질게 이러면서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냈었는데 얼마 안 가서 또다시 협박 문자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전보다 집착이 더 심해졌다고 봐야 돼요. 문자 내용을 보면 처음에는 혼자서 막 다시 만나자 이러면서 애원을 했다가 화를 냈다가 다시 다정한 말투로 말을 걸다가 그냥 정신이 이상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정상을 한참 벗어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당시 피해자 어머니가 야 그냥 상대하지 마. 답변이고 대꾸고 해주지 마. 이렇게 주의를 줍니다. 그래서 김 씨도 엄마 말대로 이 씨와 자신이 연결될 만한 모든 걸 차단해요. 전화, 문자, 그리고 SNS, 친구 이런 거 다 끊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상하시기에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다 끊어버렸을 때 어떻게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쵸, 찾아갈 것 같죠. 끊임없이 그 사람에게 자신의 감정과 폭력적인 말들을 쏟아놓고 거기서 쾌감을 느끼던 놈인데, 그런 정신이 나간 사람인데, 이 경로들을 다 차단해 버렸을 때 예상하시는 대로 해소되지 못한 그 분노가 폭발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든 터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이 사건을 준비한 이유도 결국에는 아무리 피해자가 머리를 쓰고 벗어나려고 해도 이미 누군가 미친 마음을 먹으면 정말 안타깝지만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씨가 가진 폭발된 그 분노는 결국 범행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12월 7일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바로 다음에 이어서 해드릴게요. 지금부터는 이제 범행 경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이 씨가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이다라는 걸 좀 참고하시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좀 거짓말도 섞여 있을 거고요. 사실과는 다른 부분이 있을 겁니다. 당시 이 씨는 이별 후에 군입대를 이유로 휴학을 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피해자는 새로운 남자친구와 교제를 시작한 상황이었죠. 처음에는 모든 연락 통로가 차단이 됐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잠잠하게 지냅니다. 그런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피해자의 집 앞으로 다시 찾아갔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에게 뺨을 한 대 맞았다는 거예요. 그게 화가 나서 범행을 결심했다는 겁니다. 철저히 범인 입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실제로는 과연 잠잠하게 지내다가 찾아간 걸까? 아니면 연락이 차단된 것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결국 범행을 계획하고 찾아간 걸까? 알 수 없는 겁니다. 추측만 해볼 수 있을 뿐이죠. 12월 7일 이별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이 씨는 김 씨의 시험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그녀의 집으로 향했어요. 건물 계단에서 그녀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다가 딱 대면을 하는데요. 여기서 김 씨가 이 씨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새 남자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본인은 여기서 화를 주체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녀의 방까지 쫓아 들어갔고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그녀를 그대로 목 졸라 살해했다는 거죠. 이후에 이 씨는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휴대폰줄을 목에 감아서 현장을 조작하고 도주합니다. 경찰도 당시에 이 씨가 사건 당일에 갑자기 부산 여행을 갔던 것, 그게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였을 거라고 추정을 했었죠. 자, 이렇게 하숙집 살인사건의 범인이 검거되고 사건이 알려지면서 이전에 이 씨가 저질렀던 또 다른 폭행 전력들이 알려지기 시작해요.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사건 발생 2년 전에도, 그러니까 김 씨 이전에 다른 여자친구를 사귀었을 때, 그때도 이 여자친구를 폭행해서 입건된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의 폭행 이유는 더 기가 찹니다. 여자친구가 자기 엄마랑 통화를 하면서 불성실하게 대했다는 거예요. 너 우리 엄마랑 왜 그런 식으로 통화해? 이거죠. 그래서 다투는 과정에서 여자친구의 목을 졸랐다는 거예요. 이게 경찰에 신고가 됐었고요. 당시에 어떤 처벌이 이루어졌는지는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이 씨가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학교 생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큰 처벌을 받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몇 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결국 또다시 전 여자친구를 괴롭히다가 죽인 살인자의 모습으로 경찰서에 들어오게 됐죠. 이 씨의 주변인들, 특히 고3 때 담임 선생님은 이 사건이 알려지고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럴 애가 아니다. 그럴 애가 못 된다는 거예요. 주변인들의 반응도 대학교 출석률이 안 좋고 학업에는 좀 부진했지만 폭력적인 성향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을 해요. 평소에는 누가 봐도 조용하고 평범했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극단적인 범행을 어떻게 저지를 수 있었을까? 다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인데요. 범죄 전문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씨는 사회적 외톨이였을 가능성이 높다. 평상시에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지만 그들 속에서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성격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이 씨에게 있어서 여자친구는 외로움을 달래주는 아주 중요한 존재였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씨의 과도한 애착이 집착이 됐고 두 사람은 잦은 말다툼을
버렸을 거라는 거죠. 이 비정상적인 관계는 결국 이별로 이어졌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 씨의 집착이 스토킹으로 이어졌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힘으로 상황을 통제하려는 폭력성이 터져 나오면서 살인사건까지 가게 된 건 아닐까. 사실 다른 모든 걸 떠나서 이미 위험한 사람이었어요. 전 여자친구에게 했던 걸 보면. 그렇게 사건 이전에도 충분히 막을 만한 기회들이 그냥 쉽게 넘겨지고 괜찮다고 여겨지고 사실 이게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이라는 가면을 쓴 끔찍한 범행에 소중한 딸을 잃은 어머니는 모든 세상을 잃었습니다. 이혼 후에 혼자 힘으로 남매를 키워왔던 엄마였는데요. 딸이 죽는 날 자신도 같이 죽었다면서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자신이 현명했다면, 빨리 눈치채고 조치를 취했다면 딸을 지킬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였어요. 항상 마지막에 후회를 하고 죄책감을 갖는 건 유가족인 것 같아요. 이런 감정들로 괴로움 속에 남은 생을 보내는 건 살인자가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들입니다. 재판에 넘겨진 범인 이 씨는 고작 15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됩니다. 경찰은 이 씨의 범행이 묻지마 살인과 다를 바 없다면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는데요. 재판부는 이 씨가 초범으로 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했다는 점, 그리고 이 씨의 부모가 피해자 유족에게 2천만 원을 공탁해 피해의 일부라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한다면서 1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현재 수감 중인 이 씨는 30대 후반의 나이로 다시 사회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2013년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누군가의 곁에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섞여서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진 뒤에 남겨진 책임감, 죄책감, 그 외에 절망스러운 감정과 마땅히 치러야 할 대가, 이런 것들이 항상 엉뚱한 사람이 감당해야 하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 씨와 김 씨 두 사람의 부모는 모두 속상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겠죠. 물론 그 크기는 비할 바가 아니겠지만요. 하지만 중요한 건 살인자의 부모가 힘들어하는 이유는 피해자의 부모와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내 자식이 누구를 죽여서라기보단, 그게 미안하고 괴로워서라기보단 감옥에 갇혀있는 내 자식이 그저 마음 아플 뿐이겠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범인의 엄마가, 그러니까 이 씨의 엄마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거든요. 범인을 검거하고 난 뒤에 이 살인자 엄마한테 문자가 왔대요. 번호는 어떻게 알아내는지 모르겠는데 문자가 왔대요. 근데 문자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와, 어떻게 이렇게 말하지? 최고의 복수는 용서랍니다. 저는 남은 한 아이 때문에라도 살아야겠습니다. 이게 진짜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찾아와서 진짜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도 모자라거든요. 이 상황이. 근데 거기다 대고 최고의 복수는 용서랍니다. 그러니까 용서 좀 해주세요, 이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 뭐 주변에서 이 씨가 그럴 사람이 아니다, 걔는 마음이 여리고 그럴 애가 못 된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그거는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난 껍데기일 뿐이지 결국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애라는 거죠. 크고 작은 잘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보고 크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기 자식이 사람을 죽였는데 그 당사자한테, 자기도 자식을 키운다는 사람이 그 당사자한테 최고의 복수는 용서랍니다, 저는 살아야겠습니다라는 말을 하는 게 이 사이코패스가 아닐까. 그리고 정말 슬펐던 건 뭐냐면 이 사망한 김 씨가, 여러분들도 뭐 안암동에 있는 K대학이라고 하면 다 아시잖아요. 명문대잖아요. 엄마가 이혼을 하고 남매를 혼자 키웠대요. 그렇게 해서 명문대까지 간 거예요, 이 김 씨가. 근데 거기서도 진짜 열심히 했대요. 그냥 1등, 과 수석. 전액 장학금을 놓치지 않았던 그런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알바에서 첫 월급으로는 엄마에게 시계 선물을 사주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엄마 마음이 더 무너졌던 게 김 씨가 사망한 그 12월 7일 그 다음 날에 대학교에서 우편물이 도착한 거예요. 근데 이게 전액 장학금 통지서였다고 합니다. 이걸 받기 위해서 얼마나 성실히 열심히 노력하고 살았겠어요. 정말 이 세 가족이 살았을 텐데 세 가족이 아빠의 자리가 비워진 채로 남들의 배로 열심히 살았을 텐데 정말 남은 엄마의 마음은 감히 헤아릴 수조차 없을 것 같아요. 출소도 얼마 안 남았어요. 2029년 출소로 알고 있거든요. 말도 안 되죠. 목숨값이 15년이라는 게. 본인은 나와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살 거 아니야, 이제. 정말 엄마의 희망을 무너뜨린 나쁜 놈이다. 정말 너무 나쁜 놈이다. 왜 이래야 하는 걸까요?
너무 슬프죠. 이런 현실이. 나도 답답해. 정말. 아, 이게 힘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 영상을 피해를 당한 그 김 씨의 어머니가 보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김 씨라고 말을 한 건 원래 실제는 김 씨가 아니세요. 원래 황 씨이신데 그냥 제가 김 씨다라고 그냥 지칭을 해서 표현을 했는데 이 영상이 위로가 되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용서를 구하고 있지 않지만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남친 사귀니까 질투나서. 그러니까 다른 남친을 사귀어서 질투난 것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런 게 없었어도 아, 그냥 너무 사람을 잘못 만났다는 생각이 들어. 말도 안 되죠, 진짜.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